안녕하세요. 저는 한 회사를 이끌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남들처럼 대학교를 가고 졸업을 해서 남들과 같은 회사에 취직을 했었는데요. 회사에 다니니 안정적인 건 좋았지만 제 의견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직급이 높은 사람, 아니면 직급이 높은 사람이 좋아하는 직원들 말이 제 말 한마디보다 훨씬 더 강한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조리함들을 겪다 보니 억울해서라도 나도 사장이 돼서 이런 일이 없는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첫 직장을 그만두고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제 회사를 차렸어요. 그때 제 나이가 28이었는데 대학교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해봤으면 제가 얼마나 했다고 모아놓은 돈이 있었겠어요. 결국 부모님이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신 돈부터 해서 적금 대신에 저에게 투자를 하셨었습니다. 저의 집도 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는데 저를 믿어주신 부모님 덕분에 지금까지 제 회사를 키워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 회사는 홍보 마케팅 회사였는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그동안 회사 이름으로 해온 결과물도 없으니 일을 따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준 직원들 덕분에 점점 저희 회사도 안정이 되고 한 달 한 달 다르게 저희 회사는 성장해 나갔습니다. 회사가 안정된 후로는 직원들 휴가도 시원하게 보내주고 저도 혼자서 국내 여행을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제가 혼자 너무 오래 회사를 비울 수가 없어서 짧게 다녀올 수 있는 국내 여행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여행하다 만난 남자가 바로 남편입니다. 혼자 여행을 다니다 보니 2인 이상 메뉴만 주문을 받는 곳은 가기가 힘들었었는데요. 한 번은 부산에 갔다가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도저히 혼자서는 먹을 용기가 나지 않아서 고깃집 앞에서 고민하던 찰나에 고깃집에서 일하던 직원이 혼자도 괜찮다며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얼떨결에 고깃집으로 들어갔는데 저보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던 직원이 직접 고기도 구워주고 계속 밑반찬도 가져다 주면서 말을 걸어주신 덕분에 그다지 외롭지 않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맛있게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혼자서 칵테일 바를 갔었는데 그곳에서 고깃집 직원을 또다시 만났습니다. 서로를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합석을 했는데 그분도 부산 사람이 아니시더라고요. 저랑 같은 지역에 사시던 분이었는데 회사를 다니시다가 부산에서 너무 살아보고 싶어져서 잠시 회사를 그만두고 부산에서 살면서 아르바이트로 고깃집에서 일했던 거였죠. 고깃집에서 저를 챙겨주신 게 감사하기도 해서 칵테일 바에서 제가 모두 계산을 하고 2차까지 함께 그 직원과 단둘이 갔었다가 결국 그날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렇게 술에 취해 정신없이 밤을 함께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그 남자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11살이나 어렸던 거였죠. 그 남자도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는다면서 놀랐고요. 저는 40대 초반이었고 남편은 그때 고작 30을 겨우 넘긴 나이였어요. 같은 30대이기만 했어도 욕심을 냈을 텐데 11살이나 어린 남자를 만나는 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양심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자의 전화번호를 지우고 제 번호도 지워달라고 하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를 알고서도 그 남자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는지 제가 회사로 돌아온 후로도 그 남자의 연락은 끊임없이 왔었습니다. 저는 제발 단념하고 비슷한 나이대 여자를 만나라고 화도 내고 타일러도 받지만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 남자가 너무 좋고 마음에 들었지만 11살 차이를 극복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잠깐 만났을 때야 대화도 잘 통했다 치더라도 계속 만나면 안 맞는 건 불보듯 뻔했었죠. 그래서 끝까지 연락을 받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었는데 한 달을 넘도록 월경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혹시나 조기 폐경이라도 온 건가 걱정되는 마음에 산부인과를 갔다가 임신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임신을 할 만한 일은 그 남자와 보낸 하룻밤뿐이고 이렇게 하룻밤에 아이까지 생긴 거면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함께 만든 생명인데 혼자서 결정해버릴 순 없으니 처음으로 제가 먼저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너무 좋아하면서 그럼 얼른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를 제대로 만나보지도 않고 결혼 이야기부터 꺼내는 모습을 보고 일단은 만나보고 결정하자고 했었죠. 그럼 뱃속의 아이는 어떡하려고요? 전 지금 당장 결혼해도 좋아요. 그만큼 마음에 들었고 나이고 뭐고 그런 건 다 상관 안 해요. 그래도 서로에 대해서 알고 나서 결정해야죠. 무턱대고 결혼하면 상황이 다 해결돼요? 결혼 안 하면 어떡하실 건데요? 혼자 나와서 기르시기라도 하시려고요? 저희 서로 이름 알고 연락처까지 알고 나이까지 다 아는데 뭘 더 알아가요? 서로 뭘 좋아하는지나 싫어하는지 그런 취향이라든가. 전 영주 씨 좋아합니다. 제 취향은 영주 씨예요.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오는 남편의 대답에 저는 말문이 턱 막혀버렸고 결국 남편의 말에 홀려서 그대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만나면 만날수록 남편이 다정한 사람이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제가 임신을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회사 일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먼저 본인이 아이를 다 돌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건강하게만 아이를 낳아달라면서 제가 원하는 건 밤 12시건 새벽 3시건 할 것 없이 나가서 순식간에 대령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이 시어머님은 마음에 안 드시는지 늦은 밤에 남편이 저를 위해 빵이나 과일을 사오면 이 늦은 밤에 뭘 그렇게 먹냐면서 그렇게 다 해주면 태어날 애도 고집이 셀 거라면서 은근히 남편에게 하지 말라는 시그널들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남편은 들은 채도 안 하면서 제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었지만요. 남편은 저와 결혼한 후 회사에 복직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정주부로 전향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어머님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돈도 많다는 애가 가정부 하나 쓰면 되는 거지. 남편을 그렇게 부려먹으니까 좋으니? 네? 제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민석이가 한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 걔가 한다고 그걸 냅다 시키니? 너도 참 너무한다. 엄마가 이렇게 매정해가지고 애도 엄마 닮으면 우리 애만 고생하겠네. 아유. 그럴 일 없어요. 어머님, 당연히 아기 아빠가 힘들다고 하면 가정부도 쓸 거예요. 지금은 무조건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어머님이 털어놓으시는 불만에 꼬박꼬박 말대답을 하니 어머님은 열이 치밀어 오르시는지 한숨을 푹 내쉬시고는 입을 닫고 자기 아들만 불쌍하다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어머님의 말에 제가 싸우자고 달려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아이를 낳은 뒤로 선을 넘기 시작하셨죠. 제가 노산이기도 하고 걱정이 많아서 산후조리원을 3주 동안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내고 예약을 했었는데요. 마음 같아선 한 달 채우고 싶었는데 회사도 지장이 생길까봐 겨우 일주일을 줄이고 간신히 예약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남편이 저를 산후조리원으로 데려다 주는데 제가 예약한 조리원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착각한 줄 알고 여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남편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인가 했었는데 어머님이 산후조리원에 그렇게 비싼 돈 쓰는 게 아니라면서 다 상술이라며 넘어가지 말라고 직접 다른 곳으로 예약을 바꾸셨다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산후조리 길게 해봤자 나중에 돈만 아깝다고 하더라. 거기 가격도 장난 아니라며? 당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가격을 쓸 정도로 좋은 곳이라서 나도 겨우 예약한 곳인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취소하면 어떡해. 당신은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냥 엄마 말 들었지. 하여튼 여기 맞아. 내가 다음 주에 데리러 올 테니까 일주일은 푹 쉬어. 일주일이라니? 내가 3주 예약했었는데 갑자기 일주일이라니. 3주까지 쉬어봤자 엄마가 나중에 돈 아까웠다고 하시더라고.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하길래 그냥 예약하면서 바꾸는 김에 기간도 내가 조금 조정했어. 그걸 왜 네 마음대로 해? 애는 네가 낳았니? 어머님이 낳았어? 내 산후조리원이고 내 돈인데
어쩜 나한테는 하나도 안 물어보고 그럴 수가 있어? 당신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족이고 당신도 과소비하는 습관은 줄여야지. 나는 집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면서 집안일 하는데 당신도 그러면 안 돼? 누가 아끼래? 아끼라고 한 적도 없고 아낄 필요도 없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알겠어. 일단 미안해. 일단은 들어가서 당신 화부터 가라앉히자. 응? 저는 당장이라도 원래 예약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좀처럼 자리가 잘 나지 않는 곳이라 남편이 예약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온갖 짜증을 다 내고 남편을 몰아세운 후에야 남편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기간을 3주로 바꿔주었죠. 어차피 그 돈도 제 돈인데 아깝다는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시설도 영 별로고 나오는 밥도 너무 맛이 없어서 친정엄마에게 반찬까지 부탁했습니다. 모두가 편하려고 들어간 산후조리원인데 오히려 친정 부모님을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마지막 일주일은 환불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 후로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제가 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 남편에게 가져다 달라고 했다가 시어머니가 대신 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을 부려먹는 것처럼 보여서 본인이 대신 오셨던 거겠죠. 처음 제 사무실을 오셨을 때는 나름 그럴싸하게 꾸며진 걸 보고 저를 좀 다르게 보시더라고요. 제가 산후조리원에 돈 쓰는 걸 막으실 정도로 제 재산이 얼마나 되는 건지도 모르셨으니 꽤 많은 직원들과 함께 번듯한 사무실에서 제가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걸 보신 후로는 지나가다 제가 생각이 나서 차나 한잔 하려고 들렸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업무 보고를 받는 모습이 부럽기라도 하셨는지 사무실에 들어오셔선 곧장 제 방으로 오시지도 않고 책상 위가 더러운 직원들이나 옷을 편하게 입고 출근하는 직원들을 보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어머, 출근하는데 옷차림이 그게 뭐예요? 출근을 한 거야? 동네 수포를 나온 거야? 사람의 마음가짐은 옷차림에서 드러나는 건데 그렇게 입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네? 저희는 원래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아줌마는 누구세요? 나 몰라요? 당신들 사장 시어머니잖아. 내가 사장보다 더 높은 사람인데 어떻게 날 몰라? 그리고 먹은 것들은 바로바로 치워야지. 직원도 어이가 없었는지 시어머니를 무시하자 어머님은 발끈하셔선 직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다른 직원이 제 방으로 들어와 그 소식을 알려줬을 때는 이미 어머님과 저희 직원이 싸우기 시작한 후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다니는데 일이라고 제대로 하겠어? 한번 보자. 저걸 디자인이라고 해놓은 거야? 아줌마가 뭘 하시는데 디자인을 평가하시는데요? 그쪽이 저희 클라이언트예요? 그리고 사장님 시어머니면 시어머니지 우리 사장님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직원과 어머님은 이미 화가 나서 모두가 보는 가운데서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나가서 두 사람을 말렸고 직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밖에 나가서 머리라도 식히고 오라고 카드를 주면서 겨우 무마됐죠. 하지만 어머님은 당연히 제가 본인 편을 들 줄 알았는지 뾰로통한 표정으로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제 방으로 들어오셨고요. 내가 무슨 틀린 말 했니? 책상도 더러워. 옷도 대충 입고 다니는 애들이 일이라고 제대로 하겠어? 넌 저런 애들을 직원이라고 감싸주니까 그 월급 도둑이 생기는 거야. 어머님, 월급 도둑이라뇨. 저희 직원들 다 열심히 일하고 직원들 덕분에 저희 회사도 이렇게까지 큰 거예요. 그리고 옷도 제가 먼저 편하게 입고 다니라고 했었던 거고요. 네가 아주 발벗고 나서서 회사를 엉망으로 만드는구나. 저희 회사 엉망 아니고요. 그리고 엉망이 되든 말든 그게 제 일이고 어머님 신경 쓰실 일이 아니에요. 회사 망해도 어머님 용돈은 똑같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내 용돈? 그래. 너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너 친정에는 매달 150이나 꼬박꼬박 보낸다며? 그러면서 나한테는 겨우 50만 원으로 생색내는 거니? 생색이라뇨?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시기도 하고 처음에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서 제 회사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게 감사해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응? 사돈들은 150씩 받는다는 말이잖아. 너는 친정 부모만 부모니? 시부모도 부모야. 부모 차별하는 게 얼마나 속 좁은 짓인지는 알지? 제가 차별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된 거 다 친정 부모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니까 용돈이 아니라 투자받았던 돈을 갚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응? 나한테는 한 달에 150은 아깝다. 이 말인 거지? 너 돈 많다고 그렇게 구는 거 아니다. 어쩜 이렇게 애가 계산적이야? 어머님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용돈을 올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가는 돈이 어머님 용돈뿐이라면 그냥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더 드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남편이 가정주부로 완전히 전향하고 나서는 남편도 쓰는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남편에게 생활비 명목 카드 겸 한 달마다 용돈 카드를 줬었는데 하루에도 많으면 2시간에 한 번씩 카드 문자가 날아올 정도로 돈을 쓰고 다니는 탓에 하나하나 확인조차 하기 힘들어서 안 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남편 용돈도 150씩 주고 있었는데 총액만 확인하다가 그것조차도 안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출이 100만 원으로 더 늘면 돈을 모으는 것도 힘들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이미 그런 건 저에겐 껌값이지 않냐면서 용돈이나 올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엔 어머님 용돈은 안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났지만 어머님은 틈만 나면 저를 시어머니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나쁜 사람 취급하며 두고두고 안갚음을 하셨죠. 저도 그때 한참 일이 많았을 때라 그런 건 많이 신경도 못 쓰고 분야를 넓혀보려고 여기저기서 일을 따내고 새로 사람을 뽑는다고 정신이 없었는데요. 하루는 출장을 가려고 짐을 싸는데 제가 챙겨가려고 했던 블라우스가 없더라고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세탁소에 맡겼다고 하길래 제가 직접 다시 찾으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자기가 얼른 다녀오겠다면서 순식간에 세탁소를 다녀오더라고요. 그런데 세탁소에서 제 옷을 몰래 입기라도 한 건지 블라우스에서는 싸구려 향수 냄새에 옷깃에는 파운데이션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각에 예민해서 향수는 거의 안 쓰는 편이었거든요. 이건 세탁소에서 옷을 빌려줬든 누가 입었든 했겠다 싶었죠. 여보, 이거 세탁소에 맡겼던 거 맞아? 향수 냄새가 너무 심한데 여기 파운데이션도 묻어 있고 어디 세탁소에 맡겼던 거야? 이거 배상하라고 해야겠는데? 그런 게 묻어 있어? 당신이 묻혔던 건데 못 지웠나 보네. 아니 그게 아니라 향수 냄새까지 난다니까? 이 정도면 누가 입었던 거야. 에이 그걸 누가 입어. 그냥 내가 내일 가서 환불 받아올게. 아니야. 이 정도면 지우기도 힘들고 새로 하나 사는 게 낫겠는데? 내가 묻힌 게 아니라니까? 남편은 누가 그걸 몰래 입겠냐면서 자기가 옷 받아 나오면서 그 세탁소도 문을 닫았다며 다음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저를 달래줬습니다. 이미 세탁소 문까지 닫았다고 하니 어쩔 도리 없이 일단 짐을 싸서 다음날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환불을 받겠다던 세탁소에서 환불 내역이 날아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대부분 생활비 카드로 바로 결제하지 굳이 현금으로 바꿔서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왔는데 못 보고 지나친 건가 싶어서 다시 내역들을 확인해 보는데 남편의 용돈 카드로 호텔에 결제한 내역이 날아왔습니다. 집도 뻔히 있는 사람이 한낮에 호텔에 결제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드사에 결제한 걸 문의하니 정상적으로 결제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누가 남편 카드라도 주어서 결제가 된 줄 알고 호텔까지 전화해서 확인했었는데요. 예약된 사람의 이름이 저희 남편 이름이 맞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해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서 뭘 하고 다니길래 호텔에서 카드를 긁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뻔뻔하게 내 카드로 그걸 긁어? 오해하지 마 누나. 엄마가 호캉스를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보내드린 거야. 내가 설마 당신 카드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겠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정말이야? 갑자기 어머님 호캉스는 왜? 당신 우리 엄마만 용돈 조금 주잖아. 그것 때문에 요즘에 엄마가 우울해하길래 내 용돈으로 호텔 잡아드린 거야. 하루라도 푹 쉬고 기분 푸시라고. 남편은 급하게 얼버무렸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하더라고요. 어머님이 투덜대신 지가 언젠데 그걸 이제서야 제가 출장을 온 사이에 보내드리는 것도 이상했고요. 출장 내내 찜찜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고 그 이전의 내역들을 확인해보니
가전 매장에 가서 에어프라이기나 전자레인지 같은 자잘한 가전들도 샀더라고요. 남편이 새로 산 것들을 최근에 저희 집에서 본 적이 없는데 대체 그 물건들은 또 다 어디로 갔나 싶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엔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결제한 그 호텔을 들렸죠. 이런 의심하는 게 미안하긴 했지만 괜히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보면 오해가 쌓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며 호텔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옆에는 시어머니가 아닌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방도 그 여자와 함께 올라갔었고요. 아이는 시어머니한테 맡기기라도 한 건지 그날 아예 거기서 자고 갔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릴 정도였지만 바로 남편에게 제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걸 알리면 그 여자는 아예 꽁꽁 숨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CCTV 화면에 찍힌 얼굴만으로 그 여자를 찾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증거를 잡기 위해 일단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두 사람은 순순히 제 손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출근을 하려는데 차 문 쪽에 흠집이 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락처도 남겨놓고 가지 않아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봤습니다. 제 차를 긁고 도망간 사람을 찾으려 빠르게 돌려보고 있는데 남편이 그 여자를 차에 태우는 장면이 제 눈에 걸렸습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놀러 갔던 날 남편은 그 여자를 만났더라고요. 그 여자와는 꽤나 오래된 내용 관계였는지 저를 늙은 여우라고 부르며 제 욕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여자와 다정하게 그 여자의 집으로 보이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빌라에 살아서 정확히 몇 층인지 몇 호인지는 모르니 저는 이제 더는 참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곧장 그 여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집이 익숙했었는데 도무지 어딘지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이 어둑어둑해지고 저도 점점 지쳐갈 때쯤 그 여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빌라에 사는 사람인 척하고 그 여자를 따라 공동현관을 들어갔고 그 여자가 사는 집 앞까지 쫓아갔죠. 처음엔 저도 여자니까 별 생각이 없어 보이다가 처음 보는 제가 층마저도 같은 곳에서 멈춰서니 저를 경계하면서 급하게 비밀번호를 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잽싸게 발을 밀어넣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무슨 몰래카메라라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만 빼고 저희 아이까지 그 집에 모두 모여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왜 이곳이 익숙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이 월세로 사신다는 말에 제가 전세로 집을 구해드렸었는데 바로 그 집이 이곳이었죠. 딱 한 번밖에 오지 않은 탓에 한 번에 기억해내지 못한 거였습니다. 당신이 여기는 어쩐 일이야? 그건 내가 할 말이지. 어머님에다가 우리 애까지 데리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야? 미친 새끼들 아니야? 네가 무슨 오해가 있나 본데 얘는 내 둘째야. 네 시누이라고. 자기 친동생이랑 호텔 가는 집안도 있어요? 어떻게 생겨먹은 집안이 그래? 내가 바보로 보이나 본데 나 블랙박스로 다 확인하고 오는 길이야. 블랙박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기는 뭐가 없어? 너네 둘이 하는 대화 아주 잘 들었어. 위자료 뜻은 알고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니?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이 주는 거야, 받는 게 아니라. 남편은 그게 녹음돼 있었을 줄은 몰랐는지 화들짝 놀라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우리 애도 있는데 갈라서는 게 쉬운 일도 아니잖아. 응? 생각해봐. 애는 내가 알아서 할게. 애 핑계 대면서 이혼 피할 생각하지 마.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어떻게 같이 사니? 그동안 받은 거 다 토해내고 저기 저것도 내 돈으로 산 거지? 아이, 그만해라. 여자애가 갈 곳이 없다길래 잠깐 우리가 받아준 거야. 그러세요? 무슨 돈으로요? 여기 제 돈이잖아요. 어머님 제 도움 받아서 여기서 겨우 살면서 지금 누구한테 온정을 베풀 처지세요? 그럴 깜냥도 안 되면서 베풀고 다니면은
결국엔 어머님 손해예요. 너 지금 나 협박이라도 하는 거야? 아니요. 그냥 어머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엄연히 여기는 제 집이고 당신들은 제가 원하면 당장 오늘이라도 길바닥 신세라고요. 당신 말이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우리를 쫓아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신 우리 애를 봐. 가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기서 내 가족은 우리 하경이뿐이야. 당신네들은 내 피나 빨아먹으면서 기생하는 벌레지. 오늘까지만 봐줄 테니까 내일은 당장 집 비워놓으세요. 집주인한테도 말해놓을 테니까. 저는 아이를 뺐다시피 해서 그 집을 나왔고 바로 남편의 가대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까지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화도 났지만 무작정 화만 낸다고 상황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니 저는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들 손에 쥐어준 것들을 빼앗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집주인에게 집을 뺀다고 연락했습니다. 제가 중개사비도 당연히 다 내고 이사비 같은 건 안 주셔도 되고 리모델링까지 할 비용을 얹어드리겠다고 하니 집주인은 싱글벙글해서는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남편이 갔었던 그 호텔에 가서 증거 CCTV를 받아왔고 제가 가진 블랙박스 영상까지 들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하고 위자료 협의를 하는데 남편은 끝까지 돈이 없다면서 아이가 있으니 다시 생각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소송까지 하면서 저는 남편의 모든 통장에 가압류까지 걸었습니다.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그동안 제 돈을 쓴 만큼만 받아내는 게 목표였죠. 하지만 저만 없으니 바로 길바닥에 정말로 나앉아버린 사람들이 그 돈이라고 있겠어요? 법원에선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고 그 이후로 돈이 없다면서 위자료를 주지 않는 남편의 재산은 모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버티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는 수밖에 없으니 저에게 조금씩 분할로 위자료를 갚기 시작했죠. 그렇게 이혼은 했지만 친정 부모님은 그런 사람들을 못 알아보고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덥석 허락부터 하셨던 걸 후회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이까지 가진 상황이었으니 부모님으로선 그럴 수밖에 없으셨을 텐데 미안하다면서 저에게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고 같은 부모라도 자식에게 빌부터 먹기만 하는 사람과 내리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딸을 제대로 돌본 적이 없어서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라도 저희 부모님 같은 엄마가 되려고 저도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딸이 생겼을 때 처음부터 그냥 저 혼자 아이를 키울 거리라는 후회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딸아이의 돌잔치를 했는데 전 남편도 부성애라는 건 있는지 어떻게 알고 찾아와선 딸을 보여달라며 돌잔치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서 기분이 너무 상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애초에 그렇게 딸이 소중한 사람이었으면 가정을 지킬 생각부터 했을 텐데 제 눈에는 뒤늦게 제 돈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의 발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딸을 사랑하고 아버지다운 사람이었다면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는 딸이라도 대놓고 딸 앞에서 불륜을 저지를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와서 사랑했다니 딸은 포기 못한다니 자기가 키울 테니 양육비를 달라는 말을 들으니 제가 기생충과 결혼했었던 건지 사람과 결혼을 했던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딸에겐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무작정 돈이 많으니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건가 생각을 하다가도 지난날 동안 일만 하느라 가정에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명하신 분들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